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어린 시절 책보다 만화로 먼저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대충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고는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른 신화들과는 달리 신들이 참 많이도 나옵니다. 총 몇 명 정도 될까요? 대표적인 올림포스 12명의 신은 기억하실까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레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헤스티아가 바로 올림포스의 12신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구성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는데 고전적 구성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 신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과 함께 신과 인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은 인간이 가지지 못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처럼 마냥 근엄하고 진지하고 절대적 선을 상징하지는 않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질투도 엄청 하고요. 편을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편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닮은 신의 모습을 그린 것일까요? 신의 행동과 마음을 닮은 인간을 신이 창조한 것일까요? 하여튼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이고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신들은 희노애락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행동도 인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미난 이야기에 심리학적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6장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와 9장 아킬레우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신화 이야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나드는 재미난 책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심리학으로 들여다본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 불을 선물한 프로메테우스. 그리스의 수많은 신 가운데 누가 가장 인간을 사랑했을까? 프로메테우스다. 프로메테우스의 아버지 이아페토스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가이아와 우라노스의 아들인 오케아노스의 딸 클리메네다. 또한 형제로는 아틀라스, 에피메테우스, 메노이티오스가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 가운데 가이아와 함께 최고의 예지력을 가졌다. 그래서 동족인 티탄족과 올림포스 신족이 전쟁을 벌일 때 올림포스 쪽의 승리를 예견하고 동생 에피메테우스와 함께 그쪽에 가담했다. 인간도 미리 생각하는 프로메테우스 형과 사후에 후회하는 에피메테우스 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프로메테우스 형이 될 수 있을까?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당면 과제를 풀어가려 노력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해서 선견지명을 갖추게 된다. 인류 역사에서 신화가 등장한 시기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3만 5천 년 전 무렵일 것이다. 그 후 5천 년가량 네안데르탈인과 공존하다가 3만 년 전쯤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면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의 서식지를 차지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멸시키고 일부 여자만 살려두어 아내로 삼는다. 이때 호모사피엔스가 일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었던 시긴 풍습이 크로노스가 자녀를 잡아먹는 신화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모장인 가이아 때 시작된 농경 문화가 크로노스 때 확산되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제우스 시대에 가부장 제도가 정착되었다.
더불어 일부 야생동물의 가축화도 진행되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간상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를 불렀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새 시대에 어울리는 인간과 동물을 만들어 보아라. 두 형제는 먼저 대지에서 진흙을 떼어내어 짐승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는 직립보행을 하게 해서 땅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인간과 동물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는 일은 에피메테우스가 맡았고 프로메테우스는 나중에 감독하기로 했다.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생각하는 유형인 에피메테우스는 짐승들을 차례로 지나가게 하고 능력 주머니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선물을 나눠 주었다. 맹수들이 오자 강한 이빨을 주고 새들이 다가오자 날개와 매서운 발톱을 주고 파충류가 오자 변신의 능력을 주는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인간 차례가 왔을 때는 능력 주머니에 남아있는 선물이 하나도 없었다. 당황한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인간에게 줄 선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너는 항상 왜 그 모양이냐? 생각 좀 하고 살아. 프로메테우스는 동생을 꾸짖은 뒤 고심 끝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아폴론 몰래 불타는 태양에 이륜차가 있는 마국간으로 찾아갔다. 그는 아테나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횃불에 이륜차의 불을 옮겨 붙였고 지상으로 내려와 불을 인간의 손에 넘겨 주었다. 불을 도구로 사용하여라.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될 것이다. 그날부터 인간은 추위도 동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게다가 모닥불 근처에 모여 신들을 비웃으며 흉내를 내기도 했다. 제우스의 신조인 독수리가 신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려다가 불을 보고 도망갔다. 인간은 제우스가 벼락을 쳐도 놀라지 않고 잠시 피했다가 벼락을 맞아 불타는 나무에서 불씨를 가져다가 이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프로메테우스는 에피메테우스의 실수를 무한한 기회로 바꾸어 주었고 그 덕분에 인간은 스스로 에너지를 충당하고 신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자 제우스는 탄식했다. 이 모든 것이 불 때문이다. 불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원인을 제공한 프로메테우스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어쩐 이유인지 그때까지 여인을 만들지 않았는데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인류 최초의 여인을 만들게 했다. 그렇게 탄생한 여인이 바로 판도라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 형제를 제외하고 신들을 모두 불러 판도라에게 선물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미모를, 아폴로는 문학적 감수성과 음악성을 주었고 마지막으로 헤르메스는 설득력과 강한 호기심을 주었다. 지상에 내려온 판도라를 처음 본 에피메테우스는 기꺼이 아내로 맞으려 했다.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조심하라며 만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우스는 에피메테우스에게 혼인을 축하한다며 진주 상자를 선물로 주었다. 이 상자를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하고 어떤 경우에도 열지 마라.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동생에게 주의를 주었다. 제우스는 우리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그러니 진주 상자를 받으면 안 돼. 저희가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형의 말을 무시하고 진주 상자를 받아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호기심이 많은 판도라는 이때부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애를 태웠다. 어느 날 남편이 사냥을 나간 사이 판도라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무수한 재앙이 튀어 올라왔다. 육체를 괴롭히는 두통, 복통, 치통, 유마티즘 등에다 정신을 괴롭히는 불안, 걱정, 질투, 원망, 복수, 집착 등까지 나왔다. 판도라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뚜껑을 닫았지만 이미 바람을 타고 세상 각지로 날아간 뒤였다. 다만 딱 한 가지, 희망만은 남았다. 판도라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질병과 죄악이 없는 황금 시대였는데 상자가 열린 뒤로는 온갖 재난과 역경이 세상에 몰려왔다. 하지만 인간은 희망으로 극복해내며 호모 에스페란스가 되었다. 이를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와 존재라는 시각으로 분석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역사를 황금시대, 은혜시대, 청동시대 등으로 나눈다. 그리스인들은 창과 투구가 필요 없이 언제나 봄날이며 늘 꽃이 피고 열매도 풍성했던 황금시대를 그리워했다. 그런데 판도라가 재난이 가득한 상자를 열고 난 뒤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은혜시대를 지나 청동시대로 이어졌다. 황금시대의 존재 양식으로 살던 인류의 삶은 차츰 소유 양식으로 이동하게 된다. 은혜시대의 제우스는 농경시대에 맞춰 1년을 4계절로 나누었다. 인간은 동굴에서 나와 집을 지어야 했고 숲과 자연에서 거두던 곡물을 직접 심어 추수해야만 했다. 사유재산이 더 많아짐에 따라 인간 개체보다 소유가 중요하게 되면서 소유 보존과 확대를 위해 생명도 죽이게 된다. 내가 있어야 소유가 있는 것인데 소유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으로 도취된 것이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물이나 식량 등을 소유해야 한다. 이 소유 욕망은 기본 결핍을 채우는데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이 소유해서 그 여분으로 타인을 지배하고 자기 과시를 하려 한다. 소유 욕망이 존재 양식을 압도하면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온갖 고통과 번민이 시작된다. 소유는 항상 상실을 전제로 한다. 어떤 소유물도 영원하지 않다.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프로메테우스보다 훨씬 소유 중심이었다. 인간도 동물처럼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삶의 보람은 애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실현의 과정에 있으며 자기 실현을 위해 프로메테우스처럼 당대의 규범과 맞서야 할 때도 있다. 1955년 미국의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 로자 파크스는 흑인과 백인의 좌석을 구분하는 제도에 맞섰다. 또한 신분제 사회인 고려시대의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은 어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때를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탁월한 용기를 실행하는 순간순간이 모여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프로메테우스는 최고 권력자인 제우스 위주로 짜인 법과 제도를 거부했다. 이는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만용이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 해방을 실천하는 최고의 혁신이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뒤 불은 더 이상 아폴론의 마구간에나 있던 예전의 불이 아니었다. 음식을 익히는 연료가 되고 맹수를 제압하는 무기가 되고 추운 지역을 정복하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날씨나 자연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자아 실현을 향한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우스가 화를 내고 프로메테우스를 위험 인물로 지목한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판도라 상자 안에 희망이 남아있어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모진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나는 침묵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 신 중심의 사고를 벌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제우스는 수차례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우스를 또 속이고 인간을 도와주었다. 티탄 시대가 끝나고 올림포스의 12신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인간과 신이 분리되었다. 이때부터 인간은 신에게 짐승의 번제물, 즉 제사 음식을 바쳐야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제물을 신과 인간이 어떻게 나눠 먹느냐 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협상을 벌여도 합의가 되지 않자 제우스는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래도 우리가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 아니냐. 맛있는 부위를 신들이 먹고 나머지는 너희가 가져가라. 그 뒤 좋은 고기와 음식은 신들이 먹고 맛없고 영양가 없는 부분만 인간들이 먹게 되었다. 이에 마음이 아팠던 프로메테우스는 황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인간들을 찾아가 신을 속일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일단 제물을 맛있는 살코기와 내장, 뼈다귀로 나누어라. 그런 다음 살코기와 내장은 소 위장 안에 집어넣고 뼈다귀는 부드러운 지방으로 감싸서 내놓아라. 그래서 인간들은 살코기와 내장을 소 위장에 감추어서 먹고 지방으로 감싼 뼈다귀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주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제물을 내놓았다. 제우스님, 인간들이 정성껏 바치는 제물입니다. 오,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보내다니 얼마나 부드러운지 살살 녹을 것 같구나. 제우스는 지방 주머니를 덥석 물었다가 그만 어금니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아니 이건 겉만 부드럽고 속은 순 뼈다귀잖아. 나를 속이다니 그 대가로 불을 회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불을 상실한 인간들은 다시 맹수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음식을 익혀 먹지 못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환경이 열악해지자 인간들은 신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어 자신들은 굶더라도 신에게는 꼬박꼬박 제사를 올렸다. 제우스는 크게 웃으면서 올림포스 신전에 모인 신들에게 자랑했다. 인간이란 참 묘한 존재야. 길을 살려주면 신을 무시하고 길을 꺾어놔야만 신들을 경외하는구나. 그 자리에는 헤파이스토스도 와 있었다. 인간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프로메테우스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가서 불을 훔쳤다. 신들이 다시 자신들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비웃고 있을 때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가지고 인간 앞에 나타났다. 불씨를 잃어버린 인간은 지렁이만도 못하다. 불씨를 제우스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면 집집마다 불씨를 묻어두어라. 불씨를 독점하면 빼앗기고 분산하면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뒤로는 인간들이 아무리 심기를 거슬러도 제우스는 불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그런데 프로메테우스가 이토록 인간을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 제우스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자신이 세운 세계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인간들을 모조리 없애고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려 했다. 불을 가졌을 때 신의 권위에 반항했던 인간들은 기회가 되면 또 반항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자들을 전멸하려는 제우스는 경직된 초자아의 상징이다. 양심이 경직되면 양심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떤 사람의 초자아가 경직될까? 초자아는 사회적 초자아와 종교적 초자아로 구성된다. 종교적 초자아는 인간의 무지와 불안한 실존에서 유발되고 사회적 초자아는 인간의 친밀 욕구에서 비롯된다. 종교적 초자아와 사회적 초자아는 상대적이다. 즉, 종교적 초자아가 강하면 사회적 초자아가 약해진다. 특히 유일신 중심의 초자아가 강할수록 수직적 윤리의식이 발달한다. 그만큼 수평적 사회관계에 무관심하기 쉽다. 이들은 신앙심을 지켜야 한다며 필수적인 사회활동마저 무시할 뿐 아니라
사회 현상에도 무관심할 때가 많다. 사회 구조가 왜곡되어 있어도 신과의 관계만 바로 세면 된다는 추상화된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권위적 양심의 폐해인데 성장기에 부모, 학교, 종교 등 외부의 권위가 무비판적으로 내면화된 결과로 나타난다. 권위적 양심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의 양심이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양심의 소리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양심도 제각각이다.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양심을 권위적 양심과 인간적 양심으로 구분한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목적과 환경을 성찰하는 내면의 비판적 이성이 인간적 양심이다. 이런 양심은 카오스에서 진화한 호모사피엔스의 무의식의 바닥에 깔려 있다. 다만 부적절한 환경과 왜곡된 교육 등에 의해 억눌려 있다. 왜곡된 외부의 권위에 동요하지 않을 때 인간적 양심이 살아난다. 권위적 양심은 후천적이다. 어린 시절 1차적 양육자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지 못할 때, 즉 안정적 양육자의 부재, 미숙한 양육자의 지속적 위협, 방치 등으로 인해 형성된다. 아이 때 생존의 위협으로 생긴 트라우마는 성인이 되어서도 본능적인 방어 기제처럼 작동한다. 즉,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패턴을 물색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종교를 맹신하거나 특정인을 신처럼 추앙하며 자신도 모르게 자기 학대를 한다. 권위적인 양육자에게 야단맞고 변명하며 자란 사람들이 야단치고 캐묻는 곳을 찾아다닌다. 불건전한 조직과 집단의 광기가 이 토양에서 자란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기에 절대적 권위로 통제하던 양육자와 유사한 절대신을 찾는다. 그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나서야 후련해진다. 그러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이때의 죄책감은 자신의 권위적 초자아가 자아에게 내린 벌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권위적 양심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떤 독단적 권위를 중심으로 양심이 고착되면서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 그렇게 내면화된 권위적 양심을 양심의 소리로 착각하며 그 소리에 결벽증을 띠고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자아가 성숙해지면 합리적 권위와 비합리적 권위를 분별할 수 있으므로 비로소 후천적인 권위적 양심은 본래의 인간적 양심 속으로 흡수된다. 인간적 양심을 가지면 권위가 합리적이냐 아니냐로 수능과 불복종을 결정한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비합리적이면 거부하고 아무리 약한 권위라도 합리적이면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 양심으로 존재 양식의 삶을 산 표본이 프로메테우스다. 절대적 권위자인 제우스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제우스의 가치관을 내면화해야만 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제우스에게서 비롯된 권위적 양심을 버린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제우스의 이념을 자율적으로 비판하며 인간을 도왔다.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빼앗은 부를 돌려주었으며 제우스가 다시는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 그 뒤로는 제우스도 더 이상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프로메테우스의 양심적 용기로 신과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만큼 절대지존의 하나님 제우스가 혼돈에 빠진 것은 당연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해방자였지만 제우스의 입장에서는 방해자였다. 카오스로 시작해 수백만 년 동안 우라노스, 크로노스를 거치며 제우스 시대에 이르러 새 질서를 세워가는 중에 프로메테우스가 다시 카오스로 되돌리려 한 것이다. 신의 존엄성을 상실한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를 불렀다. 쇠사슬로 저놈을 묶어 코카서스 섬의 높은 바위 위에 고정시켜라.
내 코스모스를 파괴한 형벌이다. 그 뒤 매일 정오쯤 독수리가 날아와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 먹다가 프로메테우스가 기절하면 날아갔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찬이슬이 내리는 저녁이면 간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해 새벽쯤에 겨우 회복되었다. 그러면 다시 독수리가 날아와 간을 쪼아 먹었다. 이러한 상황은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러는 동안 인간들도 제우스가 보낸 상자에서 나온 온갖 재앙과 맞서며 버텼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활로를 개척했다. 간의 손상과 회복을 매일 반복하면서도 프로메테우스는 희망적 예언을 외치고 있다. 제3의 하나님, 너 제우스도 영원하지 않다. 우라노스, 크로노스처럼 반드시 몰락한다. 제우스에게 큰 공포인 이 외침이 인간에게는 희망의 원동력이다. 희망심리학의 저자인 임상심리 교수 찰스 릭 스나이더는 희망을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케 하는 정신적 힘으로 정의했다. 이 힘은 사고, 인지능력, 의지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희망이 있다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불필요하면 단절할 수도 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희망을 준 대가로 부당한 순환을 당했지만 굴종하기는커녕 인간 해방을 향해 인내하고 저항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끝까지 항거하자 제우스는 독수리를 불러 다그쳤다. 불길한 예언을 하지 못하게 저놈의 간을 최대한 쪼아먹어 없애라. 독수리는 사방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온 힘을 다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댔지만 워낙 간이 튼튼해서 모조리 없애지는 못했다. 또한 그날 밤이면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어김없이 더 강력하게 재생되었다.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은 프로메테우스에게 송가를 바쳤다. 그대의 신성한 죄목은 애정, 그대가 보여준 교훈으로 인간의 고통이 줄어들고 정신은 더 강해졌지. 대지와 하늘조차 꺾지 못한 그대의 불굴의 정신을 우리도 계승하고 있다네. 그렇다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내린 천형을 감히 누가 끝냈을까? 수천 년 뒤 인간 헤라클레스가 해냈다. 그는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간을 쪼아대는 독수리를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하늘의 신이 내린 형벌을 인간이 해결했다. 결국 모든 구원의 능력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희망이 없다면 고뇌도 없고 고뇌하는 한 희망은 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하게 도와준 프로메테우스를 루드비히 판 베토벤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등이 작품에서 다뤘다. 또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비극 작가인 아이스킬로스는 권력자 제우스 대신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를 성웅으로 내세웠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신의 영역을 하나씩 점유해가는 인간들에게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다. 무적의 아킬레우스. 그리스군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아킬레우스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앞세워 아킬레우스를 여러 번 무시했고 그리스군도 그런 아가멤논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리더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권력이 아니라 리더의 역량과 성품에서 비롯된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불신당하기 시작하면 존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것이 공자의 무신분립이다. 신뢰하지 않는 지도자의 지시는 허공을 스치는 바람과 같다.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진정성과 절제력, 공감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체를 보고 적재적소에 인재와 자원을 배치하는 통찰력,
사안별로 대안을 마련할 줄 아는 전문성 등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결속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가멤논도 처음에는 리더의 성품과 역량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영웅 아킬레우스와 오디세우스를 참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9년간 지도자로 군림하다 보니 자신을 객관화하는 안목과 자기 절제력이 줄어들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어떤 권력이든 사법권 분립이라든가 임기제도 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뇌기능 연구에 따르면 평소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도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공감 능력이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에 대해 신경과학자 석빈더 오파이 박사는 공감신경 프로세스인 거울 뉴런이 반복되는 권력 행사를 통해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인과 트로이인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각각 응원했다. 물론 중립도 있었다. 제우스와 하데스 그리고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중립을 지켰다. 제우스가 어느 한편을 들면 다른 편은 망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리스나 트로이를 잠깐 도와주다가도 금세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왔다. 신들은 되도록 전쟁을 오래 끌어 사람의 수를 줄이고 싶어 했다. 하데스 또한 사람이 많이 죽을수록 지옥이 번창하기 때문에 잠자코 있었다. 황금 사과를 던져 전쟁을 유발한 에리스도 전쟁의 참상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한쪽 편에 힘을 실어주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편을 든 신들은 파리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헤라, 아테나,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 트로이 왕가의 원한이 있는 포세이돈이었다. 아울러 헤파이스토스도 아내 아프로디테와 연인 아레스를 질투해 그리스 연합군에 가세했다. 그에 반해 파리스에게 황금 사과를 받은 아프로디테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꼬드겨 함께 트로이를 도왔다. 그들의 자녀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트로이의 총사령관 헤토르를 총애하는 아폴론도 여동생 아르테미스를 설득해 함께 트로이 편을 들었다. 한편 테티스는 아킬레우스가 잡아온 여인을 아가멤논에게 빼앗기고 일선에서 물러나자 속이 상해 제우스를 찾아갔다. 트로이가 그리스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에게 한 짓을 후회할 테니까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테티스가 아닌가. 제우스가 그녀의 부탁대로 트로이를 도와주는 바람에 그리스군은 그때부터 연전연패를 했다. 아킬레우스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아가멤논이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트로이 성까지 몰려가는 거대한 해일을 타고 공격했지만 난공불락이었다. 도리어 그리스군의 해변 진지만 해일에 쓸려갔다. 할 수 없이 군사들은 전함만으로 퇴각하고 해변가의 전함으로 방벽을 쌓아야만 했다. 전쟁이 거듭될수록 아킬레우스에 대한 그리스군의 향수는 깊어갔다. 아킬레우스를 데려와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져만 갔다. 결국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에게 사죄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먼저 브리세이스를 아킬레우스에게 돌려보낸 뒤 사죄단이 최고의 선물을 들고 찾아가 설득했다. 빨리 복귀하십시오. 그리스군이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다 필요 없네. 이미 늦었으니 그만 싸우고 배를 그리스로 돌리라고 전하게. 그 뒤 신뢰를 잃은 아가멤논이 지휘하는 그리스군의 사기는 나날이 떨어졌다. 급기야 트로이 군사들이 그리스 전함을 묶어놓은 방벽까지 뚫고 들어와 불을 지르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킬레우스는 복귀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참전할 때 대동했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를 불러 말했다. 자네가 설득해주게. 아킬레우스의 참전이 늦어지면 우리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를 찾아가 간절히 호소했다. 나는 너를 따라 참전했는데 지금 그리스 군대가 전멸하게 생겼어. 차마 싸워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그 대신 네 갑옷을 빌려줘. 내가 대신 싸우겠어. 아킬레우스는 선선히 갑옷과 투구를 내주며 당부했다. 적을 너무 깊숙이 추적하지는 말게. 자칫 내 명예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 트로이군에게 밀리고 있던 그리스군 앞에 아킬레우스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전차를 탄 파트로클로스가 나타났다. 그리스군이 일제히 창을 높이 들고 환호했다. 아킬레우스다! 그가 돌아왔다! 트로이군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전열이 무너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선봉에 선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군을 닥치는 대로 쓰러뜨리며 뒤를 쫓았다. 어느덧 적진 깊숙이 들어가 트로이성 근처에 다다랐다. 그때 도망치던 트로이의 총사령관 헥토르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파트로클로스를 대적했다. 양쪽 군대가 각각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두 영웅은 혼신을 다해 싸웠다. 그때 아폴론이 강풍을 일으켜 파트로클로스의 투구를 날려보냈다. 아니, 너는 아킬레우스가 아니잖아. 파트로클로스. 비겁하게 아킬레우스로 위장하다니. 그 순간 그리스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반대로 트로이군의 사기는 상승했다. 헥토르의 창에 얼굴을 관통당한 파트로클로스는 말에서 떨어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헥토르, 내 친구 아킬레우스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아가멤논은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브리세이스에게 알렸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자 아킬레우스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곧장 전장으로 달려가려 했다. 테티스가 이를 말리자 아킬레우스가 울분을 토했다. 어머니, 나 때문에 친구가 죽었는데도 참기만 하란 말입니까? 그러고는 두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때렸다. 그 모습을 본 테티스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 수 없구나. 다만 내가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해서 튼튼한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올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다오. 다음 날 새벽 테티스가 황금 투구와 갑옷, 방패를 들고 왔다. 아킬레우스는 그 자리에서 새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채 트로이 성을 향해 달려갔다. 의기소침해 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분노한 아킬레우스를 보고 다시 환호했다. 아킬레우스, 아킬레우스! 하늘을 찌를 듯한 함성과 함께 아킬레우스가 성문 앞까지 다가갔다. 트로이 병사들은 모두 성문 안으로 숨었지만 오로지 헥토르만이 성문 밖에 남아 있었다. 그때 성문 위에서 프리아모스 왕이 외쳤다. 아들아, 그만 들어와라. 위험해.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 하지만 아무리 애원해도 헥토르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아킬레우스가 다가오자 겁을 집어먹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성문이 닫힌 뒤였다. 헥토르는 성 외곽으로 도망쳤고 아킬레우스가 그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쫓고 쫓기며 성을 여러 바퀴 돌았다. 먼저 지친 헥토르가 뒤돌아서면서 창으로 아킬레우스를 찔렀다. 아킬레우스는 옆으로 가볍게 피하며 헥토르의 창을 거세게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헥토르가 비틀거리자 아킬레우스의 칼이 허리를 베었다. 헥토르는 숨을 거두며 부탁했다. 저 성루 위에 내 노부모가 울고 있다. 제발 내 시신만이라도 부모에게 돌려다오.
미친놈, 내 친구를 죽인 놈에게 남겨줄 자비란 없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체를 전차 뒤에 매달았다. 성루 위에선 프리아모스 왕 부부는 아들의 시신이 아킬레우스의 전차 뒤에 매달려 끌려가는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 돌아섰다. 폴릭세네의 심리전에 넘어간 아킬레우스.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온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막사 밖에 방치해 두었다. 며칠 뒤 한 노인이 금과 의복 등 진귀한 물품을 들고 밤중에 찾아와 아킬레우스에게 무릎을 꿇었다. 누구십니까? 헥토르의 아비요. 아킬레우스여, 당신도 나라를 위해 싸웠지만 내 아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 당신 탓을 하지는 않겠소. 다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시오. 아킬레우스도 고향의 늙은 아버지가 생각나 한참을 울었다. 프리아모스여, 어찌 청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유해를 돌려준 뒤 장례를 위해 12일간 휴전하기로 약속했다. 헥토르의 유해가 돌아오자 트로이 사람들이 영웅의 얼굴을 보려고 성문을 열고 달려 나왔다. 그들은 서로 나무를 가져와 화장대를 높이 쌓았다. 10일째 되던 날 헥토르는 불꽃과 함께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용맹함은 트로이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헥토르가 죽은 뒤 트로이군은 한동안 성 안에만 머무를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스군도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런데 트로이 동맹국들이 잇따라 원군을 보내기 시작했다. 먼저 아마조네스 여전사들이 몰려와 성 주변의 그리스군을 해안가까지 몰아냈다. 아마조네스의 여왕 펜데실레이아가 앞장서서 달려왔다. 아킬레우스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 바다로 던져버렸다. 여왕을 잃은 아마조네스가 물러가자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 멤논 왕의 대군이 트로이군을 도와 그리스군을 압박했다. 하지만 멤논 왕도 아킬레우스의 창끝을 피하지는 못했다. 결국 트로이 주변 동맹국도 모두 아킬레우스에게 패했고 트로이 함락이 눈앞에 다가온 듯 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장례를 위해 12일간 휴전을 허락했던 시기에 한 미녀를 만나게 된다. 프리아모스의 딸 폴릭세네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그때부터 아킬레우스는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를 눈치챈 폴릭세네는 오빠 헥토르의 원한을 갚을 궁리를 했다. 일단 아킬레우스와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을 노렸고 그때마다 흠모하는 눈빛과 몸짓으로 유혹한 것이다. 단순하고 우직한 아킬레우스는 폴릭세네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여겨 전쟁 도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하다가 결국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털어놓고 말았다. 이때 폴릭세네가 결정적인 추파를 던졌다. 당신처럼 강한 남자를 만난 게 꿈만 같아요. 사흘 뒤가 만월인데 그날 단둘이 아폴론 신전에서 만나요. 아폴론 신전의 신관은 트로이의 3대 예언자 라오콘이었는데 미리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약속된 날 달빛 아래서 아킬레우스는 목마른 눈빛으로 청혼을 했다. 폴릭세네, 나와 결혼해 주오. 당신이 아무리 영웅이라지만 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당신이 결혼만 해준다면 그리스군을 철수시키겠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에 꽂혔다. 폴릭세네가 오빠 파리스에게 아킬레우스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유일한 약점도 알려주었던 것이다. 오빠, 아킬레우스는 갓난아기 때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담가서 불사신이야. 딱 한 군데 발 뒤꿈치에만 상처를 입힐 수 있어.
그곳을 정확히 맞춰야 해. 그렇게 해서 아킬레우스는 독화살에 맞아 숨졌다. 그날 밤 그리스 진영은 순식간에 슬픔에 휩싸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부터 17일간 아킬레우스의 장례가 성대히 치러졌다. 전쟁의 불사조 아킬레우스는 왜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아킬레우스의 신체적 약점이 발 뒤꿈치라면 심리적 약점은 지나친 자신감이다. 어떤 일을 이룰 때 낙관적 자신감은 중요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상황을 오판할 수 있다. 아킬레우스는 아무리 화살이 빗발쳐도 창과 칼 끝에 찔려도 별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장점 때문에 자신의 작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잊고 있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중에 적국 공주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약점을 누설하고 만 것이다. 그렇다면 폴릭세네는 100만 대군도 이기지 못하는 아킬레우스를 어떻게 혼자 제압할 수 있었을까?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 오빠를 죽인 원수였지만 증오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 발 물러서서 아킬레우스의 영웅담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 영웅담이 대부분 자기 나라를 짓밟은 내용이었는데도 인내하며 아킬레우스의 치명적 약점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의 전략적 절제와 경청이 아킬레우스의 과시적 웅변과 용맹을 이겼다. 절제는 내면의 힘에서 나온다. 재미있는 챕터들이 참 많았는데 늘 그렇지만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참 아쉽네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들 둘을 오늘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아킬레우스의 이야기였고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에는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도 나왔죠. 판도라가 그때 제우스가 준 그 진주 상자만 열지 않았어도 우리는 두통, 치통, 류마티스, 불안, 공포, 좌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 판도라에게 강한 호기심을 선물한 헤르메스 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생하며 살고 있네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프로메테우스는 왜 인간의 편에서 제우스에게 반항해가며 인간을 도왔을까요? 정말 그가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그는 분명 제우스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을 잘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다른 신들에 비해서 예지력도 높았다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목은 누가 뭐래도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 부분일 겁니다. 오늘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에도 트로이 목마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 커다란 목마를 굳이 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성 안으로 들인 트로이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이들도 헤르메스 신이 강한 호기심을 선물했던 걸까요? 어릴 때 만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렇게 오늘은 심리학적 이야기와 함께 읽었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미있는 것은 역시 신들이 근엄하기만 한 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